어머니, 요즘 너무 나서시는 거 아니에요? 여기 얹혀 사는 거잖아요. 좀 조용히 계시면 안 돼요? 순간 정순애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얹혀 산다고?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찰싹 며느리의 손이 그녀의 뺨을 내리쳤습니다. 그 소리가 부엌에 울려 퍼졌습니다. 순간 정순애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뺨이 얼얼했고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79년을 살아오면서 이런 일을 당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오늘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니까 꼭 눌러주시고 댓글로도 응원해주세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새벽 5시 정순애는 어김없이 눈을 떴습니다. 79년을 살아온 몸이지만 아직도 이 시간이면 자연스럽게 잠에서 깨어났죠. 옆방에서는 아들 진호와 며느리 수진이 깊은 잠에 빠져 있고 손자 민준이도 아직 꿈나라에서 헤매고 있을 시간이었습니다. 정순애는 조심스럽게 이불을 개고 방문을 열었습니다. 복도를 지나 거실로 나가니 어젯밤 가족들이 보던 텔레비전 리모컨이 소파 위에 그대로 놓여 있었고 수진이가 먹던 과자 봉지도 탁자 위에 버려져 있었습니다. 민준이가 숙제하다 떨어뜨린 연필과 지우개, 진호가 벗어놓은 양말까지 거실 곳곳에는 가족들의 흔적이 어지럽게 남아 있었죠. 정순애는 한숨도 쉬지 않고 하나씩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리모컨을 제자리에 놓고 과자 봉지를 치우고 연필과 지우개를 민준이 방 앞에 놓아두었습니다. 진호의 양말은 세탁바구니에 넣었죠. 내가 안 하면 누가 하겠어.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정순애는 본격적으로 거실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먼지가 쌓인 텔레비전 위를 걸레로 닦고 바닥에 떨어진 머리카락들을 쓸어 담았습니다. 소파 쿠션도 털어서 다시 정리하고 탁자 위도 깨끗하게 닦았습니다. 예전 간호사로 일할 때부터 몸에 밴 깔끔한 성격이었죠. 병원에서는 정 간호사님 손길만 닿으면 모든 게 깔끔해진다는 소리를 들었던 정순애였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이런 일조차 눈치를 봐가며 해야 했습니다. 수진이가 자신만의 청소 방식이 있다며 정순애의 방식을 못마땅해 했거든요. 부엌으로 향한 정순애는 냉장고를 열어 오늘 도시락에 넣을 반찬들을 확인했습니다. 어제 저녁 만들어둔 시금치 나물, 계란말이, 그리고 진호가 어릴 때부터 좋아했던 멸치볶음이 있었습니다. 정순애는 작은 도시락통 3개를 꺼내 정성스럽게 반찬을 담기 시작했습니다. 밥을 따뜻하게 데워서 도시락통에 나누어 담고 그 위에 시금치나물을 올렸습니다. 계란말이는 먹기 좋게 썰어서 예쁘게 배치하고 멸치볶음도 적당량씩 나누어 담았죠. 마지막으로 김치까지 작은 통에 따로 담아 완성했습니다. 할머니가 싸준 도시락이 제일 맛있어요. 민준이가 초등학생이던 시절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정말 맛있게 먹어주었는데 지금은 어떨까요? 고등학생이 된 민준이는 도시락보다는 친구들과 함께 먹는 급식이나 매점 음식을 더 선호하는 것 같았습니다. 도시락을 싸면서 정순애는 자연스럽게 옛날 생각에 잠겼습니다. 간호사로 일하던 시절 새벽 교대 근무를 마치고 집에 돌아와 아직 어린 진호를 위해 도시락을 싸주던 기억이 났습니다. 그때는 정말 바빴죠. 병원에서 환자들을 돌보고 집에 와서는 아이와 남편을 돌보고 하루도 쉴 틈이 없었지만 그래도 보람이 있었습니다. 환자들이 정순애를 얼마나 따랐는지 지금도 선명하게 기억납니다. 정 간호사님이 계시면 마음이 놓여요라고 말해주던 할머니 환자, 선생님 덕분에 우리 아버지가 편안히 지내세요라고 감사 인사를 전하던 보호자들. 정순애는 그들에게 꼭 필요한 사람이었습니다. 전문적인 지식과 따뜻한 마음으로 환자들의 고통을 덜어주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집안일을 해도 가족들에게는 당연한 일로 여겨질 뿐이었습니다. 고맙다는 말 한마디 듣기 어려웠고, 오히려 수진이는 정순애가 하는 일에 대해 이런저런 불만을 표현하곤 했습니다. 어머니, 설거지는 제가 할게요. 어머니가 하시면 그릇에 물때가 남아 있어요. 청소도 제가 하는 방식이 있어요. 어머니 방식은 좀 구식이라서. 이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정순애는 마음이 상했습니다. 50년 넘게 살림을 해온 자신의 경험과 노하우를 하루아침에 무시당하는 기분이었죠. 하지만 며느리 눈치를 보느라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요즘 며느리들은 다 예민하다는 진호의 말 때문이기도 했고요. 아들 진호는 어떨까요? 회사에서 과장으로 승진한 후 더욱 바빠졌습니다. 집에 오면 늘 피곤해하며 엄마 나중에 얘기해요라는 말만 반복했죠. 어머니와 대화할 시간도 여유도 없어 보였습니다. 정순애가 무슨 말을 하려 하면 스마트폰을 보거나 텔레비전을 켜서 대화를 피하곤 했습니다. 손자 민준이는 또 어떨까요? 예전에는 할머니 방에 와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곤 했는데 요즘은 학교에서 돌아오면 바로 자기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아버립니다. 나올 때도 스마트폰만 들여다보며 할머니와 눈도 마주치지 않으려 했죠. 도시락을 다 싸고 나서 정순애는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창문 너머로 해가 서서히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아직 가족들이 일어나기까지는 1시간 정도 남아 있었죠. 이 조용한 시간이 정순애에게는 하루 중 가장 평안한 순간이었습니다. 아무도 자신을 귀찮아하지 않고 아무도 자신에게 뭔가를 요구하지 않는 시간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이 평온함 속에도 어딘가 서글픈 기분이 들었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살고 있지만 점점 외로워지는 느낌이었거든요. 자신이 이 집에서 정말 필요한 존재인지 의문이 들 때가 많았습니다. 나도 예전엔 바빴는데. 정순애는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간호사로 일하던 시절을 떠올렸죠.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환자들을 돌보느라 정신없이 바빴던 나날들이었습니다. 그때는 힘들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그 시절이 훨씬 더 보람 있었던 것 같습니다. 누군가에게 꼭 필요한 사람이었고 자신의 존재 가치를 분명히 느낄 수 있었으니까요. 6시가 되자 저 멀리서 알람 소리가 들렸습니다. 진호가 일어날 시간이었죠. 정순애는 서둘러 부엌으로 가서 아침 준비를 마저 했습니다. 밥을 따뜻하게 데우고 국도 끓이고 반찬들도 상에 올렸습니다. 곧이어 수진이도 일어나 부엌으로 나왔습니다. 파자마 차림에 머리는 헝클어진 채였죠. 어머니, 벌써 일어나셨어요? 수진이의 인사에는 별다른 감정이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그냥 매일 반복되는 형식적인 인사일 뿐이었죠. 응, 아침도 차려놨고 도시락도 싸놨어. 정순애는 정성스럽게 싼 도시락을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아, 그러셨구나. 수진이는 도시락을 힐끗 보더니 별로 관심 없다는 듯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런데 어머니, 앞으로는 도시락 안 싸셔도 될 것 같아요. 진호 오빠가 회사 식당 음식이 더 맛있다고 하거든요. 정순애는 순간 할 말을 잃었습니다. 자신이 새벽부터 일어나 정성스럽게 싼 도시락이 필요 없다는 말이었거든요. 그동안 매일 아침 정성껏 싸준 도시락들이 사실은 부담스러웠다는 뜻일까요? 민준이 것도요? 민준이는 원래 급식 먹잖아요. 친구들이랑 같이 먹는 걸 좋아하니까. 수진이의 말에 정순애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일, 가족을 위해 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일 중 하나가 사라지는 순간이었죠. 이렇게 정순애의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겉보기에는 평온해 보이지만 곳곳에 작은 균열들이 생겨나고 있는 일상이었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정순애의 하루는 더욱 조용해졌습니다. 도시락을 싸지 않아도 되니 아침 시간이 남아 돌았죠.
그 시간에 정순애는 손녀 은지를 더 세심하게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인 은지는 편식이 심해서 수진이가 늘 걱정하는 아이였거든요. 은지야, 할머니가 계란찜 해줄까? 네. 할머니 계란찜이 제일 맛있어요. 은지만큼은 여전히 정순애를 따라주었습니다. 아이의 밝은 웃음소리가 정순애에게는 하루 중 가장 큰 위안이었죠. 정순애는 은지가 좋아하는 계란찜에 새우와 당근을 다져 넣어 영양을 보충해 주었습니다. 병원에서 간호사로 일하며 영양학을 공부했던 경험이 있어서 아이에게 필요한 영양소가 무엇인지 잘 알고 있었거든요. 은지는 할머니가 해주는 음식을 정말 좋아했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오면 제일 먼저 할머니를 찾아와 할머니, 오늘 뭐 만들어 주실 거예요? 라고 물어보곤 했죠. 그럴 때마다 정순애는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적어도 은지만큼은 자신을 필요로 한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작은 행복도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어느 목요일 저녁, 가족들이 모두 모여 저녁을 먹고 있을 때였습니다. 정순애는 평소보다 조금 더 많은 반찬을 은지 그릇에 담아주었죠. 은지야, 이것도 먹어봐. 할머니가 특별히 만든 거야. 정순애는 직접 만든 연근조림을 은지 앞에 놓아주었습니다. 연근은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아이의 소화에도 좋고 비타민도 많이 들어있었거든요. 아이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영양가 있는 음식을 먹였으면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할머니, 고마워요. 이거 진짜 맛있어요. 은지가 밝게 웃으며 연근조림을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그리고는 할머니 요리가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요 라고 말하며 더 달라고 했죠. 정순애는 흐뭇한 마음으로 연근조림을 한 젓가락 더 집어주었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어머니. 수진이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탁을 가로질렀습니다. 목소리 톤이 평소와 달라서 모든 가족들이 동시에 수진이를 바라봤죠. 정순애는 순간 무슨 일인지 몰라 수진이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제가 은지 교육하는 방식에 참견하지 마세요. 참견이라니. 그냥 반찬 좀 더 주는 건데. 정순애는 당황스러웠습니다. 손녀에게 반찬을 더 주는 것이 무슨 잘못인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할머니가 손녀를 챙기는 건 자연스러운 일 아닌가요? 은지는 지금 다이어트 중이에요. 소화비만 때문에 소아과에서 식단 조절하라고 했다고요. 그런데 어머니가 자꾸 이것저것 더 주시면 어떻게 해요? 수진이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식탁 분위기가 급격히 차가워졌죠. 진호는 고개를 푹 숙인 채 밥만 먹고 있었고 민준이는 스마트폰만 들여다보며 모른 척하고 있었습니다. 은지는 무슨 일인지 몰라 어리둥절한 표정을 짓고 있었고요. 그래도 애가 너무 말랐는데 조금 더 먹어야 하는 거 아니야? 성장기인데. 정순애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은지가 말랐다고 생각했거든요. 요즘 아이들 기준으로는 통통할지 몰라도 정순애가 보기에는 충분히 먹어야 할 나이였습니다. 간호사로 일하면서 본 아이들과 비교해봐도 은지는 오히려 작은 편이었거든요. 어머니, 지금 제 말 무시하시는 거예요? 제가 애 엄마라고요. 수진이가 갑자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은지가 깜짝 놀라 숟가락을 떨어뜨렸죠. 그 소리가 식탁 위로 울려 퍼졌습니다.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할머니 마음으로. 할머니 마음이면 뭐든 해도 되는 거예요? 제가 애 엄마인데 제가 애 교육 방침 정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할머니가 자꾸 끼어들면 애가 혼란스러워 한다고요. 수진이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의자가 뒤로 밀려나면서 삐걱거리는 소리가 났죠. 그리고는 정순애를 향해 성큼성큼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부엌으로 좀 나와요. 할 말이 있어요.
수진이의 말투는 명령조에 가까웠습니다. 정순애는 어리둥절했지만 며느리가 화가 난 상황에서 거부할 수도 없어서 수진이를 따라 부엌으로 나갔습니다. 식탁에서는 은지가 울음을 터뜨리는 소리가 들렸고 진호가 은지야, 괜찮다며 달래는 목소리도 들렸죠. 부엌에 도착하자마자 수진이가 정순애를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애 교육하는 방식에 참견하지 마세요. 은지는 제 딸이에요. 어머니 딸이 아니라고요. 그래도 손녀인데 할머니가 손녀 챙기는 건 손녀라고 해서 뭐든 해도 되는 건 아니잖아요. 어머니는 은지 키우는 게 아니라 그냥 예뻐만 해주시면 돼요. 교육은 엄마인 제가 할게요. 제 방식이 있다고요. 수진이의 목소리가 점점 더 날카로워졌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한 발짝 더 다가오더니 말했죠. 어머니, 요즘 너무 나서는 거 아니에요? 집안일도 제 방식대로 못하게 하고 애 교육에도 끼어들고 어머니가 여기 얹혀 사는 거잖아요. 좀 조용히 계시면 안 돼요? 얹혀 산다고? 정순애는 깜짝 놀랐습니다. 자신이 얹혀 살고 있다는 말을 들을 줄은 몰랐거든요. 그럼 뭐예요? 어머니가 생활비 내세요? 집값 내세요? 다 우리가 하는 거잖아요. 수진이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정순애의 뺨에 따끔한 느낌이 전해졌습니다. 수진이의 손이 정순애의 뺨을 때린 것이었죠. 생각보다 세게 맞은 것 같았습니다. 찰싹. 그 소리가 부엌에 울려 퍼졌습니다. 순간 정순애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뺨이 얼얼했고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79년을 살아오면서 이런 일을 당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며느리에게 맞다니 상상도 해본 적 없는 일이었습니다. 어머니, 앞으로는 제 방식을 존중해 주세요. 그리고 은지한테 함부로 음식 주지 마시고요. 수진이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부엌을 나가 식탁으로 돌아갔죠. 마치 정순애를 훈계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었다는 듯이요. 정순애는 한동안 부엌에 혼자 서 있었습니다. 뺨을 만져보니 아직도 따끔거렸고 손에 닿는 느낌이 뜨거웠습니다. 이게 꿈인가 싶어서 눈을 깜빡여봤지만 현실이었죠. 뺨의 통증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맞았나? 정말로? 혼잣말이 절로 나왔습니다. 내 집에서 며느리한테 맞았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간호사로 일하면서 환자들에게 존경받고 동료들에게 인정받던 자신이 지금은 며느리한테 뺨을 맞는 처지가 되었다는 게 현실로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정순애가 식탁으로 돌아가니 분위기는 이미 정리된 후였습니다. 은지는 울음을 그쳤지만 여전히 훌쩍거리고 있었고 진호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민준이는 여전히 스마트폰에만 집중하고 있었죠. 모두가 부엌에서 일어난 일을 모른 척하고 있었습니다. 수진이는 평온한 표정으로 은지에게 말했습니다. 은지야, 할머니가 주시는 건 이제부터 적당히만 먹어야 해. 엄마가 허락한 만큼만. 알겠지? 네. 엄마. 은지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아이도 분위기가 이상하다는 걸 느끼고 있는 것 같았죠. 할머니를 바라보는 은지의 눈에는 미안함과 걱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정순애는 자리에 앉았지만 밥이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뺨의 따끔거림보다 마음의 상처가 더 컸거든요. 진호는 분명히 봤을 텐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부엌에서 나는 소리를 못 들었을 리가 없었거든요. 아들이 어머니를 보호해주지 않는다는 사실이 뺨을 맞은 것보다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저녁을 겨우 마치고 정순애는 자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뺨을 살펴봤지만 다행히 붓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의 상처는 깊었죠. 손으로 뺨을 만져보니
아직도 얼얼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정순애는 침대에 앉아 하루 종일 그 생각만 했습니다. 손녀에게 반찬을 더 주는 것이 그렇게 큰 잘못이었을까요? 예전에는 할머니가 손자 손녀 챙기는 게 당연한 일이었는데 지금은 그것조차 참견이 되는 세상이었습니다. 밤늦게 진호가 정순의 방 문을 두드렸습니다. 엄마, 들어가도 돼요? 응, 들어와. 진호가 들어와 정순의 옆에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표정이 어딘가 어색했죠. 엄마, 오늘 일. 수진이가 좀 예민했나 봐요. 회사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거든요. 진호야, 나 맞았어. 정순애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들이 진실을 인정해 주기를 바랐거든요. 엄마, 그건 수진이가 손짓하다가 실수로 그런 거 아닐까요? 진호는 말을 흐렸습니다. 분명히 소리를 들었으면서도 모른 척 하려는 것 같았죠. 실수가 아니야. 수진이가 나를 때렸어. 내가 못 들었나? 부엌에서 소리가 났는데. 엄마, 제발 이런 말씀하지 마세요. 수진이가 어머니를 때릴 리가 있어요? 요즘 어르신들이 착각하시는 경우가 많다고 하던데. 정순애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아들이 자신의 말을 믿지 않는 것이었거든요. 착각? 내가 착각을 했다고? 엄마, 수진이가 요즘 스트레스가 많아서 엄마도 이해 좀 해주세요. 집안이 평화롭게 지내면 안 될까요? 진호의 말에 정순애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아들도 자신의 편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거든요. 며느리 편을 드는 아들 때문에 정순애는 더욱 외로워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순애는 용기를 내어 동네 보건소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혼자서는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았거든요. 안녕하세요. 노인복지 상담실입니다. 안녕하세요. 저기 상담을 받고 싶은데요. 어떤 상담을 원하시는지요? 정순애는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두면 안 될 것 같아서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며느리가 저를 때렸거든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아, 그러시군요. 우선 자세한 상황을 들어봐야겠는데 보건소로 직접 오실 수 있으신가요? 네, 갈 수 있어요. 정순애는 약속을 잡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런데 이 전화를 진호가 우연히 들었던 것이었습니다. 회사에 늦게 가는 날이라 집에 있었거든요. 점심시간이 되자 진호가 정순애를 불렀습니다. 엄마, 잠깐 이야기 좀 해요. 진호의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정순애는 불안한 마음으로 거실로 나갔죠. 엄마, 아까 보건소에 전화하신 거 제가 들었어요. 정순애는 깜짝 놀랐습니다. 들켰다는 생각에 당황스러웠죠. 엄마, 수진이가 그럴 리가 있어요? 요즘 노인들 피해망상 심하다고 하던데. 제발 정신 좀 차려요. 피해망상이라고? 나는 정신이 멀쩡해. 멀쩡하신 분이 왜 이런 엉뚱한 소리를 하세요?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때린다는 게 말이 돼요? 진호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정순애는 아들이 자신을 정신병자 취급하는 것에 충격을 받았죠. 진호야, 엄마 말을 믿어야 하는 거 아니야? 엄마, 요즘 치매 초기 증상 중에 이런 게 있다고 해요. 헛것도 보고 없는 일도 있었다고 하고. 그때 수진이가 회사에서 돌아왔습니다. 진호가 수진이에게 상황을 설명하자 수진이의 표정이 싸늘해졌습니다. 어머니가 뭐라고 하셨다고요? 내가 어머니를 때렸다고 하신대요. 그리고 보건소에까지 전화를 하셨어요. 수진이는 정순애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언제 어머니를 때렸나요? 정말 그런 일이 있었다고 생각하세요? 어제 부엌에서는 그냥 대화만 했잖아요. 어머니, 혹시 요즘 잠을 못 주무시는 거 아니에요? 스트레스 받으시면
이상한 환상을 보실 수도 있거든요. 수진이는 마치 정순애를 걱정하는 며느리인 것처럼 연기했습니다. 정순애는 어이가 없었지만 증거가 없었죠. 그날 저녁 수진이는 인터넷에서 출력한 자료를 진우 앞에 내밀었습니다. 여보, 이거 좀 보세요. 치매 초기 증상이래요. 자료에는 환각, 망상, 기억장애, 성격 변화 등이 적혀 있었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이상해진 것 같아요. 보건소에 이상한 전화까지 하고. 혹시 치매 초기 아닐까요? 그럴 리가. 엄마가 아직 그럴 나이는 아닌데. 나이는 중요하지 않아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면 이런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하거든요. 수진이는 계속해서 정순애를 문제 있는 사람으로 만들려고 했습니다. 진호도 점점 수진이의 말에 동조하기 시작했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 일단 정신과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당분간은 혼자 외출하지 못하게 하는 게. 외출 금지. 네, 혹시 밖에서 이상한 말씀을 하시면 큰일이잖아요. 우리 가족 명예도 생각해야죠. 이렇게 해서 정순애는 사실상 집안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외출은 제한되고 집안일도 금지되었죠. 수진이는 어머니가 실수하실까봐 걱정돼서라고 말했지만 실제로는 정순애를 무력화시키려는 것이었습니다. 며칠 후 진우는 회사 동료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즘 엄마가 좀 이상해졌어요. 헛것도 보고 없는 일도 있었다고 하고 치매 초기인 것 같아요. 그러시구나. 그럼 요양원 같은데 알아보세요. 아직은 그 정도는 아니고 집에서 좀 조용히 계시게 하고 있어요. 정순애는 방 안에 갇히듯 지냈습니다. 외출은 완전히 금지되었고 가족들과의 대화도 최소화되었죠. 수진이는 정순애가 이상한 말을 할까봐 늘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어떠세요? 괜찮으시죠? 수진이가 매일 이런 식으로 물어보며 정순애의 정신 상태를 체크했습니다. 마치 정순애가 정말 정신병 환자인 것처럼 대했죠. 정순애는 점점 자신감을 잃어갔습니다. 가족들이 모두 자신을 이상한 사람으로 본다고 생각하니 정말로 자신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 시작했거든요. 내가 정말 헛것을 본 건가? 실제로 맞지 않은 건가? 하지만 뺨의 기억은 생생했습니다. 그 따끔거림, 그 모욕감, 모든 것이 실제로 일어난 일이었다는 걸 정순애는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정순애는 자신의 집에서 죄인처럼 지내야 했습니다. 가족들은 정순애를 문제 있는 할머니로 취급했고 정순애는 점점 더 외롭고 무력해져 갔습니다. 일주일째 집안에 갇혀 지내던 정순애에게 작은 희망이 찾아왔습니다. 그날은 수진이가 은지를 데리고 학원에 갔고 진우는 회사 회식이 있어서 늦을 예정이었습니다. 민준이도 친구 집에서 숙제를 한다며 나간 상황이었죠. 정순애는 오랜만에 혼자만의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베란다 문을 열고 잠시 바깥 공기를 마셨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어머님. 아래층에서 누군가 정순애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고개를 내밀어 보니 아파트 경비실 앞에서 경비 아저씨가 손을 흔들고 있었죠. 잠깐만 기다리세요. 경비 아저씨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와 정순애의 집 앞에서 초인종을 눌렸습니다. 정순애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김철수라고 합니다. 요즘 안 보여서 혹시 어디 아프신가 해서요. 김철수 경비 아저씨는 60대 초반으로 보이는 인자한 모습이었습니다. 정순애보다 10살 어려 보였지만 정중하게 존댓말을 했죠. 아, 네. 그냥 집에만 있었어요. 그런데 어머님, 며칠 전에 좀 안 좋은 일이 있으셨나요? 주차장에서 며느리분이 어머님한테 좀 거칠게 하시는 걸 봤거든요.
정순애의 눈이 반짝 빛났습니다. 드디어 자신이 겪은 일을 목격한 사람이 나타난 것이었죠. 정말요? 아저씨가 보셨다고요? 네, 며칠 전 저녁에 주차장에서 청소하고 있는데 며느리분이 어머님한테 소리 지르시더라고요. 왜 자꾸 끼어드냐, 조용히 있으라는 식으로 말씀하시고, 그리고 손까지 올리시는 것 같던데요. 경비 아저씨의 말에 정순애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드디어 자신을 믿어주는 사람이 나타났거든요. 아저씨, 정말 그런 걸 보셨어요? 네, 분명히 봤어요. 그때 너무 멀어서 정확히는 안 들렸지만 목소리 톤이나 행동을 보니까 분명히 어머님을 괴롭히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때 옆집에서 김정자 아줌마가 나왔습니다. 정순애보다 10살 정도 어린 60대 후반의 아줌마였죠. 어머, 정순애 씨, 요즘 안 보이시더니 어디 아프셨나 했어요. 정자 씨. 정순애는 반가운 마음에 김정자를 바라봤습니다. 이 아파트에서 몇 안 되는 말 통하는 이웃이었거든요. 김철수 경비 아저씨가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정자 아줌마 정순애 어머님이 며느리분한테 좀 안 좋은 일을 당하신 것 같아요. 제가 주차장에서 봤거든요. 김정자의 표정이 심각해졌습니다. 어머, 그래요? 사실 저도 며칠 전부터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이상하다고요? 정순애가 물었습니다. 네, 며느리분이 집 밖에서도 어머님한테 막말하시는 걸 여러 번 봤거든요. 엘리베이터에서도 어머니는 집에만 계세요라고 명령조로 말씀하시고, 김정자는 계속해서 자신이 목격한 일들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어머님이 혼자 베란다에 서 계시는데 뭔가 슬퍼 보이시더라고요. 혹시 무슨 일 있으신가 했는데 정순애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모든 것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정자 씨, 사실은 수진이가 저를 때렸어요. 그런데 아무도 믿어주지 않아요. 어머. 김정자와 김철수가 동시에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때렸다고요? 네, 부엌에서. 그런데 진호는 제 말을 믿지 않아요. 제가 착각했다고, 치매 초기 증상이라고 해요. 정순애는 그동안 쌓였던 억울함을 모두 쏟아냈습니다. 두 사람은 진지하게 들어주었죠. 그래서 지금 외출도 못하게 하고 있어요. 혹시 밖에서 이상한 말 할까 봐서. 김철수가 분노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이건 명백한 노인학대 아닙니까? 요즘 이런 일이 많다고 들었는데 우리 아파트에서도 일어나다니. 김정자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순애 씨, 이건 참으면 안 되는 일이에요. 그런데 증거는 있어요? 증거요? 정순애는 당황했습니다. 증거라고 할 만한 게 없었거든요. 사진이나 녹음 같은 건 없으시고 그런 건 없어요. 그냥 맞기만 했으니까. 김철수가 갑자기 뭔가 생각났다는 듯 말했습니다. 아, 그런데 어머님. 혹시 며칠 전 주차장에서 일어난 일이 녹음되어 있을지도 몰라요. 녹음이요? 네, 제가 그때 스마트폰으로 CCTV 화면을 확인하고 있었거든요. 혹시 그때 녹음 기능이 켜져 있었나? 김철수는 자신의 오래된 스마트폰을 꺼내 확인해 보기 시작했습니다. 있네요. 여기 며칠 전 녹음본이 있어요. 김철수가 녹음본을 재생하자 수진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왜 자꾸 끼어들어요? 조용히 좀 계세요. 그리고 이어서 정순애의 약한 목소리도 들렸습니다. 그래도 손녀인데. 손녀면 뭐 어쩌라고요? 제가 교육하는 건데 왜 참견해요? 그 다음에는 무언가 부딪히는 소리와 정순애가 아하고 작은 비명을 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거예요. 이 소리가 바로 때리는 소리예요. 정순애가 흥분해서 말했습니다. 김정자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이건 확실한 증거네요.
정순애 씨, 이 녹음 증거를 어떻게 활용할지 생각해 봐야겠어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해야 할까요? 김철수가 제안했습니다. 일단 보건복지센터에 신고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노인학대 신고센터도 있고요. 그런데 진호가 알면 어떻게 하죠? 아들이 저를 더 이상하게 볼 텐데. 김정자가 정순애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정순애 씨, 이건 참으면 안 되는 일이에요. 아들이 뭐라고 하든 어머님 인권이 더 소중해요. 그리고 이 증거가 있으니까 이제는 어머님 말을 믿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 김철수의 말에 정순애는 처음으로 희망을 느꼈습니다. 그동안 혼자서 감당해야 했던 억울함을 이제 증명할 수 있게 된 것이었죠. 정자 씨, 철수 씨, 정말 고마워요. 그동안 너무 외로웠거든요. 정순애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희망의 눈물이었습니다. 김정자가 결심한 듯 말했습니다. 정순애 씨, 내일 같이 보건복지센터에 가요. 혼자 가지 마시고 제가 같이 갈게요. 그리고 이 녹음 증거는 제가 백업해서 안전하게 보관해 놓을게요. 김철수도 적극적으로 도와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날 밤 정순애는 오랜만에 마음이 편해져서 잠을 잘 수 있었습니다. 자신을 믿어주고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되었거든요. 하지만 정순애는 아직 모르고 있었습니다. 수진이가 훨씬 더 무서운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것을요. 다음 날 아침 정순애는 김정자와 함께 보건복지센터에 가기로 한 약속을 생각하며 일찍 일어났습니다. 오랜만에 마음이 가벼웠죠. 드디어 자신의 억울함을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아침 식사 시간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수진이와 진호가 심각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고 평소보다 일찍 일어난 민준이도 거실에 나와 있었습니다. 엄마 앉으세요. 진호가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순애는 불안한 마음으로 소파에 앉았죠. 엄마, 어제 경비 아저씨랑 옆집 아줌마랑 만나셨죠? 정순애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게 엘리베이터 CCTV에 다 나와 있어요. 그리고 민준이가 친구 집에서 일찍 들어오다가 복도에서 어머니 목소리를 들었대요. 민준이가 고개를 숙인 채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수진이가 저를 때렸다고 말하는 걸 들었어요. 정순애는 당황했습니다. 민준이가 들었을 줄은 몰랐거든요. 그래서 어머니가 뭐라고 하셨는지 다 알고 있어요. 수진이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웃들한테까지 거짓말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어머니를 때렸다고요? 거짓말이 아니야. 정말로. 엄마. 진호가 큰 소리를 냈습니다. 엄마, 이제 정말 심각한 것 같아요. 이웃들한테까지 이런 말씀을 하시다니. 진호는 정순애의 방으로 들어가더니 서랍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정순애가 급하게 따라 들어갔죠. 진호야, 뭐 하는 거야? 엄마가 혹시 다른 곳에도 전화했는지 확인해야겠어요. 진호는 정순애의 수첩, 메모지, 심지어 휴대폰까지 뒤져서 통화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보건소에 전화한 기록을 발견하자 진호의 표정이 더욱 어두워졌습니다. 역시 보건소에도 전화하셨네요. 그게 엄마, 이 모든 기록들을 없애야겠어요. 혹시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진호는 정순애의 수첩과 메모들을 모두 휴지통에 버렸습니다. 그리고 휴대폰의 통화 기록도 모두 삭제했죠. 엄마, 앞으로는 아무한테도 이런 말씀하시면 안 돼요. 알겠어요? 정순애는 아들이 자신의 증거들을 없애는 모습을 보며 절망감을 느꼈습니다. 거실로 돌아오니 수진이가 인터넷에서 출력한 새로운 자료들을 진호에게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여보, 이거 보세요. 치매 환자 전문 병원 정보예요.
자료에는 초기 치매 증상 망상, 환각, 공격성 증가, 피해의식 등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요양원 정보고요. 어머니 같은 분들을 전문적으로 돌보는 곳이래요. 정순애는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요양원? 내가 왜 요양원에 가야 해? 어머니, 이제 집에서 돌보기 어려울 것 같아요. 수진이가 마치 걱정하는 척하며 말했습니다. 이웃들한테까지 이상한 말씀을 하시고 보건소에 신고까지 하시고 이러다가 우리 가족이 어떻게 될지 걱정이에요. 나는 아직 정신이 멀쩡해. 치매도 아니고 멀쩡하신 분이 며느리가 때렸다는 말을 하세요? 그것도 이웃들한테까지. 진호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엄마, 정신과 전문의 선생님께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어떨까요? 정신과라고? 정순애는 경악했습니다. 네, 일단 전문의 소견을 들어봐야 할 것 같아요. 혹시 치매가 아니라 다른 병일 수도 있으니까요. 그날 오후 진호와 수진이는 정순애를 정신과에 데리고 갔습니다. 정순애는 끝까지 저항했지만 소용없었죠. 안녕하세요, 어머님. 오늘 어떻게 오시게 되었나요? 의사가 정순애에게 물었습니다. 의사 선생님, 제 어머니가 요즘 이상한 말씀을 하세요. 진호가 먼저 말했습니다. 어떤 말씀을 하시는데요? 며느리가 자신을 때렸다고 하세요. 그런데 그런 일은 전혀 없었거든요. 수진이가 슬픈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보건소에 신고 전화도 하시고 이웃들한테도 그런 말씀을 하세요. 의사는 정순애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어머님, 정말 그런 일이 있었다고 생각하세요? 네, 정말로 있었어요. 수진이가 저를 때렸다고요. 정순애는 필사적으로 설명했지만 의사는 진호와 수진이의 말을 더 신뢰하는 것 같았습니다. 아무래도 스트레스성 망상 증세가 있어 보이네요. 의사가 진단을 내렸습니다. 불안장애와 피해망상 초기 증세로 보입니다. 약물 치료와 함께 안정적인 환경에서 치료받으시는 게 좋겠어요. 안정적인 환경이라면? 진호가 물었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지내시되 너무 자극적인 상황은 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전문 요양시설도 고려해 보세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수진이가 말했습니다. 여보, 의사 선생님도 요양원을 추천하시네요. 아직은 좀 이른 것 같은데. 그런데 이렇게 계속 이상한 말씀을 하시면 우리가 어떻게 견뎌요? 이웃들 시선도 있고. 그날 저녁 수진이는 요양원 입소 절차에 대해 인터넷으로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진호에게 관련 자료들을 보여주며 설득했죠. 여보, 여기 보세요. 어머니 같은 분들을 전문적으로 돌보는 곳이래요. 24시간 간병도 받으시고 전문 치료도 받으실 수 있대요. 그래도 엄마를 요양원에 보내는 건 언제까지 이렇게 살 수는 없잖아요. 어머니도 이웃들한테 이상한 사람으로 보이는 것보다는 전문 치료를 받으시는 게 나을 거예요. 진호는 점점 수진이의 말에 설득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일단 상담만 받아보자. 네, 내일 바로 상담 예약을 잡을게요. 그날 밤 정순애는 자신의 방에서 절망감에 빠져 있었습니다. 김정자와 약속한 보건복지센터 방문도 할 수 없게 되었고 모든 증거들도 사라졌습니다. 심지어 요양원에 보내려는 계획까지 세워지고 있었죠. 내가 정말 미쳤나? 정순애는 자신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이상하다고 하니까 정말로 자신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뺨을 때린 수진이의 손길은 아직도 생생했습니다. 그 모욕감, 그 분노, 모든 것이 실제로 일어난 일이었다는 걸 정순애는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아니야. 나는 정신이 멀쩡해. 진짜로 맞았어. 정순애는 자신에게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점점 더 나빠지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수진이는 일찍부터 요양원 상담 전화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정순애는 자신의 방에서 그 소리를 들으며 절망감에 빠져 있었죠. 네, 그럼 오늘 오후에 상담 받으러 갈게요. 네, 초기 치매 의심 환자입니다. 피해 망상도 있고요. 수진이의 목소리가 복도를 통해 선명하게 들려왔습니다. 정순애는 가슴이 답답해져서 숨쉬기조차 어려웠습니다. 그럼 입소는 언제부터 가능한가요? 아, 서류만 준비되면 바로요? 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끄는 수진이가 진호에게 말하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여보, 요양원에서 내일부터라도 입소 가능하대요. 빨리 서류 준비해서 보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도 너무 급한 거 아니야? 급하긴 뭐가 급해요? 어머니가 이웃들한테까지 이상한 말씀하시는데 이러다가 우리 가족이 동네에서 어떻게 될지 몰라요. 정순애는 가슴이 막막해졌습니다. 내가 정말 요양원에 가야 하나? 그때 창문 너머로 김정자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베란다에서 빨래를 널고 있던 김정자가 정순애를 발견하고 조심스럽게 손을 흔들었죠. 정순애는 수진이가 부엌에 있는 걸 확인하고 조심스럽게 베란다 문을 열었습니다. 정순애 씨, 어제 왜 안 오셨어요? 보건복지센터에서 기다렸는데. 김정자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정자 씨, 들켰어요. 진호가 알아버렸어요. 정순애는 작은 목소리로 어제 있었던 일들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진호가 자신의 방을 뒤져서 모든 증거를 없앤 것, 정신과에 데려가서 치매 진단을 받게 한 것, 그리고 지금 요양원 입소까지 추진하고 있다는 것까지요. 김정자의 표정이 점점 심각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양원에 보내려고 해요. 오늘 오후에 상담 받으러 간대요. 내일부터라도 들어갈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어머, 이건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정순애 씨가 뭘 잘못했다고 요양원까지. 그럼 어떻게 하죠? 김정자가 안타까워하고 있을 때 경비실에서 김철수가 숨을 헐떡이며 올라왔습니다. 어제 약속대로 녹음한 증거를 가져온 것이었죠. 어머님들, 안녕하세요. 어제 말씀드린 그 녹음한 것 가져왔어요. 김철수는 오래된 스마트폰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정순애 어머님, 어제 연락이 안 되셨어요? 약속 시간에 나오지 않으셔서 걱정했거든요. 정순애가 어제부터 지금까지의 상황을 자세히 설명하자 김철수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네요. 노인을 정신병자로 몰아가고 요양원까지 보내려고 하다니. 이건 명백한 노인학대를 숨기려는 거잖아요. 김정자가 급하게 말했습니다. 그럼 이 녹음한 증거를 어떻게 활용해야 할까요? 빨리 하지 않으면 정순애 씨가 정말로 요양원에 가게 될 텐데. 김철수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일단 이 녹음한 것을 여러 곳에 복사해둬야겠어요. 혹시 또 없어질 수 있으니까요. 김철수는 자신의 휴대폰으로 녹음 증거를 복사하고 김정자의 휴대폰에도 전송했습니다. 그리고 김철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사실 제가 컴퓨터로 사람들이 모이는 온라인 게시판을 자주 보거든요. 거기에 이런 사연을 올리면 사람들이 엄청 관심을 가질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온라인 게시판이요? 정순애는 컴퓨터를 잘 모르는 터라 당황했습니다. 김정자가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정순애 씨, 요즘 컴퓨터로 사람들이 모여서 이야기하는 곳이 있어요. 거기에 이런 부당한 일들이 알려지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도와주거든요. 댓글도 수백 개씩 달리고 관련 기관에서도 관심을 갖게 되고요. 제 딸이 그런 일을 해봐서 아는데 효과가 정말 크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가족 이름이 나오면 어떻게 해요? 진호한테 들키면.
이름을 모르게 할 수 있어요. 이름은 모두 가리고 상황만 객관적으로 설명하는 거죠. 어떤 79세 할머니가 며느리에게 이런 일을 당했다는 식으로요. 김철수가 구체적인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저녁에 가족들이 모두 집에 돌아와서 조용해지면 그때 컴퓨터로 글을 올릴게요. 제목은 며느리가 79세 시어머니를 때리고 정신병자로 몰아 요양원에 보내려 합니다. 이런 식으로 하고요. 그리고 이 녹음한 증거도 같이 올리고요. 정말 도움이 될까요? 정순애는 반신반의하며 물었습니다. 어머님, 요즘 이런 노인학대 사건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정말 분노해요. 특히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때리고 정신병자로 몬다? 이건 사람들이 절대 참지 못할 일이에요. 분명히 큰 도움이 될 거예요. 김정자도 동의했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컴퓨터에 올라가면 보건복지센터나 경찰서에서도 관심을 가질 거예요. 공식적인 조사도 들어갈 수 있고요. 그럼 해봐요. 이렇게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잖아요. 정순애가 마침내 결심했습니다. 그날 오후 정순애는 수진이와 진우를 따라 요양원 상담을 받으러 갔습니다. 마음은 무거웠지만 김철수와 김정자의 계획에 희망을 걸고 있었죠. 어머님, 안녕하세요. 여기가 어머님이 지내실 방이에요. 요양원 상담실 직원이 안내해주는 방은 생각보다 깨끗했지만 정순애에게는 감옥처럼 느껴졌습니다. 작은 침대 하나, 작은 옷장 하나, 그리고 창문 하나. 이곳에서 남은 인생을 보내야 한다는 생각에 정순애는 숨이 막혔습니다. 어머님 같은 경우에는 치매 전문동에서 지내시게 됩니다. 24시간 간병 서비스도 있고 정신과 전문의 상담도 정기적으로 받으실 수 있어요. 언제부터 입소 가능한가요? 수진이가 급하게 물었습니다. 서류만 준비되면 언제든 가능해요. 빠르면 내일부터도 입소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내일 입소시킬게요. 서류는 오늘 중에 준비해서 가져올게요. 수진이의 말에 정순애는 깜짝 놀랐습니다. 내일이라고? 너무 급한 거 아니야? 어머니, 집에서 계속 이상한 말씀하시면 안 되잖아요. 이웃들한테까지 그런 말씀하시고 여기서 전문 치료 받으시는 게 어머니를 위해서도 좋을 거예요. 요양원에서 나오면서 진호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 여기서 지내시는 게 정말 나을 것 같아요. 집에서는 자꾸 스트레스 받으시니까.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정순애는 절망감에 빠졌습니다. 정말로 내일 요양원에 들어가게 될 것 같았거든요. 김철수의 계획이 과연 효과가 있을지도 의문이었습니다. 그날 밤 10시쯤 김철수는 약속대로 컴퓨터로 사람들이 모이는 온라인 게시판에 글을 올렸습니다. 여러 사이트에 동시에 올렸죠. 제목 며느리가 79세 시어머니를 때리고 정신병자로 몰아 요양원 보내려 합니다. 본문에는 정순애의 상황이 시간 순서대로 자세히 설명되어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때린 것, 아들이 어머니의 말을 믿지 않고 정신병자 취급한 것, 증거를 모두 없앤 것, 그리고 요양원에 강제로 보내려 하는 것까지. 김철수는 정순애의 개인정보는 모두 가린 채 상황만 객관적으로 서술했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녹음한 증거도 함께 올렸습니다. 글이 올라간 지 불과 30분 만에 첫 번째 댓글이 달렸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때리다니. 1시간 후에는 댓글이 수십 개로 늘어났습니다. 녹음한 거 들어보니까 정말 심각하네. 이건 명백한 노인학대잖아. 79세 할머니를 정신병자로 몰아가는 게 말이 돼? 이 며느리 정말 악질이다. 이런 사람은 법적으로 처벌받아야 해. 노인학대는 범죄라고. 밤이 깊어갈수록 댓글은 계속 늘어났고 사람들의 분노는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다음 날 새벽 6시
정순애는 문득 깨어났습니다. 오늘이 요양원에 들어가는 날이라는 생각에 가슴이 답답했죠. 거실에서 수진이가 전화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네, 오늘 오전에 모든 서류 가져갈게요. 어머니도 같이 데려갈 거고요. 수진이는 이미 요양원 입소 준비를 마친 것 같았습니다. 정순애는 절망적인 마음으로 침대에 누워 있었죠. 그런데 오전 9시쯤 집 현관에서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누가 이 시간에? 수진이가 문을 열자 낯선 사람들이 서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보건복지센터에서 나왔습니다. 노인학대 신고가 접수되어서 긴급 조사를 나왔습니다. 수진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노인학대요? 무슨 말씀이신지. 온라인 게시판에 관련 글이 올라왔고 증거 자료도 제출되었습니다. 어제 밤부터 신고가 계속 들어오고 있어서 긴급 출동했습니다. 조사관이 말하니 진호도 급하게 나왔습니다. 저희 집에 무슨 일이? 정순애 어르신과 개별 면담을 해야겠습니다. 그리고 가족분들도 따로 조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조사관들이 집 안으로 들어오자 정순애도 방에서 나왔습니다. 마침내 자신을 도와줄 사람들이 온 것이었죠. 어르신, 안녕하세요. 저희는 보건복지센터 노인보호 전담팀입니다. 네. 정순애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어르신, 며느리분이 정말로 어르신을 때리셨나요? 네. 정말로 그런 일이 있었어요. 정순애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진호와 수진이가 지켜보고 있어서 긴장되었거든요. 언제, 어떤 상황에서 그런 일이 있었는지 자세히 말씀해 주시겠어요? 정순애는 부엌에서 수진이에게 뺨을 맞은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설명했습니다. 손녀에게 반찬을 더 주었다는 이유로 꾸중을 들었고 부엌으로 불려가서 뺨을 맞았다는 것까지요. 그리고 이 녹음 자료가 증거라고 하는데 들어보실래요? 조사관이 스마트폰으로 김철수가 제공한 녹음 자료를 재생했습니다. 수진이의 화난 목소리와 정순애를 때리는 소리가 생생하게 들렸죠. 어머니, 왜 자꾸 끼어들어요? 조용히 좀 계세요. 그래도 손녀인데. 손녀면 뭐 어쩌라고요? 제가 교육하는 건데 왜 참견해요? 그 다음에는 찰싹하는 소리와 정순애가 아하고 작은 비명을 지르는 소리가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이 목소리가 며느리분 목소리가 맞나요? 네, 맞아요. 그때 정말로 저를 때렸어요. 조사관이 수진이를 바라봤습니다. 며느리분, 이 녹음 내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수진이는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건 제가 어머니를 때린 게 아니라 그냥 뭐라고 하실 건가요? 녹음에서는 분명히 때리는 소리가 들렸는데요. 진호도 아무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확실한 증거가 나온 상황에서 더 이상 부인할 수 없었거든요. 그리고 어르신, 요양원 입소 계획이 있으시다고 하는데 어르신 의사는 어떠신가요? 저는 가고 싶지 않아요. 제가 치매도 아니고 정신병도 아니거든요. 그런데 자꾸 그렇게 몰아가려고 해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 요양원 입소는 전면 중단하시고 이 사건을 정식으로 조사하겠습니다. 조사관이 진호에게 말했습니다. 아드님, 어머님이 이런 일을 당하셨는데 왜 보호해드리지 않으셨나요? 저는 그런 일이 없었다고 생각해서. 어머님이 직접 말씀하셨는데도 믿지 않으셨다는 말씀인가요? 진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또 다른 조사관이 말했습니다. 온라인에 올라간 글을 보니까 어르신의 개인 소지품들을 임의로 폐기하신 것 같은데 맞나요? 그건 노인의 개인 소지품을 본인 동의 없이 폐기하는 것도 노인학대에 해당합니다. 조사관들은 집 안을 둘러보며 정순애의 생활 환경도 점검했습니다.
어르신, 평소에 외출은 자유롭게 하실 수 있으셨나요? 아니요. 최근에는 나가지 못하게 했어요. 이상한 말을 할까봐서라고. 이것도 문제가 되는 행위입니다. 노인의 행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도 학대에 해당해요. 조사가 진행될수록 수진이와 진호의 잘못이 하나둘씩 드러났습니다. 며느리분, 따로 상담실에서 이야기 좀 나눠볼까요? 수진이는 조사관과 함께 다른 방으로 갔습니다. 잠시 후 큰 소리가 들렸죠. 제가 언제 시어머니를 때렸다고 그래요. 그런 일 없었어요. 녹음 증거가 있는데도 부인하시겠어요? 그건 실수였어요. 제가 화가 나서 그런 거지, 일부러 때린 게 아니라고요. 수진이가 마침내 인정한 것이었습니다. 거실에 남아있던 정순애와 진호는 어색한 분위기 속에서 앉아 있었습니다. 엄마. 진호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정말. 수진이가 엄마를 때렸어요? 그럼 내가 거짓말했다고 생각했어? 정순애의 목소리에는 서운함이 가득했습니다. 엄마, 그게 아니라. 저는 그런 일이 있을 줄 몰랐어요. 진호야, 넌 그때 분명히 봤잖아. 부엌에서 소리도 났는데 왜 모른 척했니? 진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제가 수진이 눈치만 보느라. 내가 내 아들 맞니? 엄마가 맡고 있는데 왜 도와주지 않았어? 정순애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며느리에게 맞은 것보다 아들이 자신을 보호해주지 않은 것이 더 상처였거든요. 엄마, 정말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진호가 무릎을 꿇고 사과했습니다. 엄마,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 없을 거예요. 제가 엄마를 보호해드릴게요. 조사관이 다시 나왔습니다. 며느리분이 폭행 사실을 인정하셨습니다. 앞으로 정식 수사가 진행될 예정이고 어르신은 안전하게 보호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럼 요양원은 안 가도 되는 건가요? 당연히 안 가셔도 됩니다. 어르신께서 원하지 않으시는데 강제로 보낼 수는 없어요. 정순애는 마침내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온라인에서 이 사건에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아서 언론에서도 취재 요청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어르신께서 원하신다면 인터뷰도 가능하고요. 그 순간 정순애는 자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전국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편이 되어주고 있다는 것을 알았죠. 김철수와 김정자의 용기 있는 행동이 마침내 정순애에게 새로운 희망을 가져다 준 순간이었습니다. 조사가 끝나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수진이는 노인학대 혐의로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고 명예훼손 소송도 제기된 상황이었습니다. 진호는 그동안 어머니에게 했던 행동들을 깊이 반성하며 매일 사과하고 있었죠. 엄마, 아침 드세요. 진호가 정성스럽게 차린 아침상을 정순애 앞에 놓았습니다. 예전에는 정순애가 모든 집안일을 했지만 이제는 진호가 나서서 하고 있었죠. 고마워, 진호야. 정순애는 아들의 변화된 모습을 보며 복잡한 심경이었습니다. 기쁘기도 하고 안쓰럽기도 했거든요. 엄마, 정말 죄송해요. 제가 엄마 말씀을 믿었어야 했는데. 진호는 며칠째 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그만큼 죄책감이 컸던 것이죠. 이제 그만해. 지나간 일이야. 정순애는 아들을 위로했습니다. 화가 났던 것도 사실이지만 결국 자신의 아들이었거든요. 그때 은지가 학교에서 돌아왔습니다. 할머니, 저 왔어요. 은지는 예전처럼 밝게 정순애에게 달려왔습니다. 수진이가 없는 동안 은지는 할머니와 더 가까워졌죠. 은지야, 학교는 어땠어? 네. 오늘 급식으로 할머니가 만들어주신 것처럼 맛있는 계란찜이 나왔어요. 그런데 할머니 거보다는 못했어요. 은지의 말에 정순애는 웃음이 났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따뜻한 마음이었죠. 그럼 할머니가 또 만들어줄까? 네, 좋아요. 정순애는 오랜만에 부엌에서 요리를 시작했습니다. 수진이가 막았던 모든 것들을 이제는 자유롭게 할 수 있었거든요. 며칠 후 김정자가 정순애를 찾아왔습니다. 정순애 씨, 안녕하세요.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정자 씨, 고마워요. 정자 씨와 철수 씨 덕분에 이렇게 될 수 있었어요. 정순애는 진심으로 감사함을 표현했습니다. 당연한 일 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정순애 씨, 제가 좋은 소식이 있어서 왔어요. 김정자는 신문을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이거 보세요. 정순애 씨 이야기가 신문에 났어요. 신문 기사 제목은 79세 할머니의 용기, 노인학대 고발로 사회의 경종이었습니다. 기사에서 정순애 씨를 용기 있는 할머니라고 칭찬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사건을 계기로 노인학대 예방법이 더 강화될 예정이래요. 정순애는 기사를 읽어보며 놀랐습니다. 자신의 일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줄은 몰랐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동네 노인복지센터에서 정순애 씨에게 자원봉사를 제안했어요. 자원봉사요? 네, 정순애 씨 같은 분이 다른 어르신들을 상담해 주시면 좋겠다고 하더라고요. 간호사 경력도 있으시고 이런 어려운 일을 극복한 경험도 있으시니까요. 정순애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오랫동안 집에만 있으면서 자신이 쓸모없는 존재라고 여겼는데 이제 다시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벅찼습니다. 해보고 싶어요. 나 같은 일을 당하는 어르신들이 또 있을 텐데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정말 좋은 생각이에요. 내일 같이 복지센터에 가봐요. 다음 날 정순애는 김정자와 함께 동네 노인복지센터를 방문했습니다. 센터장이 직접 나와서 맞아주었죠. 정순애 선생님, 안녕하세요. 선생님 이야기를 듣고 정말 감동받았습니다. 감동이라니 그냥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아니에요. 요즘 노인학대 문제가 심각한데 선생님처럼 용기 있게 나서는 분이 드물거든요. 선생님의 경험을 다른 어르신들과 나누어 주시면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센터장은 정순애에게 구체적인 역할을 설명했습니다. 일주일에 2번 정도 나오셔서 어려움을 겪고 계신 어르신들과 상담을 해주시면 됩니다. 간호사 경력도 있으시니까 건강 상담도 함께 해주시고요. 정순애는 오랜만에 자신이 필요한 존재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네, 기꺼이 하겠습니다. 그날부터 정순애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었습니다. 월요일과 목요일에는 복지센터에서 자원봉사를 하고 다른 날에는 손녀 은지를 돌보며 평범하지만 행복한 일상을 보냈죠. 복지센터에서 만난 다른 어르신들은 정순애를 용기 할머니라고 불렀습니다. 선생님, 저도 며느리 때문에 고생이 많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선생님처럼 당당하게 말할 용기가 없어요. 이런 상담을 받을 때마다 정순애는 자신의 경험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도 처음엔 무서웠어요. 하지만 참으면 더 심해져요. 용기를 내서 도움을 요청하는 게 중요해요. 정순애는 어르신들에게 희망을 주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한 달 후 진호가 정순애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 수진이가 사과하고 싶다고 해요. 엄마가 괜찮으시다면. 정순애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만나볼게. 하지만 진심으로 뉘우치는 마음이어야 해. 다음 날 저녁 수진이가 정순애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잘못했어요. 수진이의 눈에는 진심 어린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어머니를 때리고 정신병자로 몰고 요양원에 보내려고 했던 것. 모든 게 제 잘못이었어요. 수진아, 어머니 용서해 주시라는 말씀은 안 드릴게요.
제가 저지른 일이 너무 크니까요. 다만 앞으로는 정말로 바뀌겠습니다. 정순애는 수진이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수진아, 나도 며느리를 처음 받아본 거라 서툰 점이 많았을 거야. 하지만 앞으로는 서로 존중하며 지내자. 가족이니까. 어머니. 수진이가 눈물을 흘리며 정순애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날부터 정순애의 집은 진정한 의미의 가정이 되었습니다.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가족이 된 것이죠. 몇 달 후 정순애는 복지센터 정원에서 다른 어르신들과 함께 웃고 있었습니다. 따뜻한 햇살이 정순애의 얼굴을 비추었죠. 이제야 내가 나다운 삶을 사는 것 같아. 정순애는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79년을 살면서 가장 큰 시련을 겪었지만 그 시련을 통해 더 강하고 당당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본 정순애의 얼굴에는 평온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맞고만 사는 노인이 아닌 당당하게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 한 사람으로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거든요. 복지센터 정원에 따뜻한 햇살이 내리쬐는 가운데 정순애의 웃는 얼굴이 희망찬 미래를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이야기가 작은 위로가 되었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니까 꼭 눌러주시고 댓글로도 응원해주세요. 다음에도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